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암살된 김옥균의 시신 사후 처리 과정과 그 처리 결과를 놓고 조선과 일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상하이에 있는 김옥균의 시신의 사후 처리 과정에서도 복잡한 외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시신 처리 결과에 대한 후폭풍이 조선을 둘러싼 주변 국가들을 뒤흔들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조선주재공사 오토리를 통해서 조선 정부에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조선 정부가 먼저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보면 상하이에서 전보를 받고 알았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조선 조정에서는 텐진 주재 통상사무 서상교로 하여금 이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상하이로 가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청국의 리홍장은 홍종우와 김옥균의 시신을 조선으로 옮기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홍종우는 이미 청국 관원에게 신병이 인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김옥균의 시신을 일본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상하이 주재 일본 총영사관은 김옥균을 수행하던 와다를 시켜서 김옥균의 시신을 일본 선박으로 옮기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에서 원세계가 지시를 해서 그 지시를 받은 상하이 현의 지현 황청수환이 시신을 상하이에 남겨두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시신은 이미 부두로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일본으로 출항할 선박 사이교마루가 고장이 나서 시신을 선박으로 옮기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경찰이 시신과 수화물을 압수했습니다. 시신에 관하여 일본이 먼저 움직였는데 시간이 지연되는 동안 청나라 지역적 경계 내에 있었던 관계로 청나라에 그 이점이 돌아갔습니다. 수행은 와다는 약간의 유품만을 챙겨받을 수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김옥균의 장례를 도쿄에서 치를 수 있었던 것은 여기서 와다가 손톱과 발톱 등 약간의 유발만을 받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의 상해 주재 오코시 총영사 대리가 경찰을 방문해서 항의를 했습니다만 소용없었습니다. 조계지 경찰은 곧 청국 측의 요청을 받고 김옥균의 시신을 청국 정부에 인계했습니다. 김옥균의 시신을 일본 정부가 외교상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청국 정부에 넘기기로 했다는 설도 있습니다만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랬을까 하는 의문도 듭니다. 김옥균의 시신은 청국의 군함으로 이송되어서 4월 6일 홍종호와 함께 조선 측에 인계되었습니다. 시신을 실은 청국 군함이 4월 12일 인천항에 도착했습니다. 리홍장의 명을 받은 위안스카이가 시신과 홍종우를 인천에서 한양으로 급송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조선 정부는 일본 공사 오토리를 비롯한 서울 주재 외교단이 만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능지처참의 형을 내렸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대신들의 청을 받아서 고종이 능지처참의 형을 윤허한다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고종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경들의 간절한 청은 피를 뿌리고 눈물을 머금고 징계하고 성토하는 의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하며 또한 귀신과 사람이 공분하고 여론이 더욱 격화되어 그만둘 수가 없다. 아랜대로 윤허한다. 양화진의 형장에 도착한 김옥균의 시신에 지체 없이 형이 집행됐습니다. 시신에 대해서 야만적인 훼손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머리를 효수에서 대역부도옥균이라고 쓴 언급을 걸어놓고 한강변에 전시한 후에 전국을 돌아다닌 끝에 버렸습니다. 조선의 집권 수구 세력은 이 불행한 사태를 축제같이 경축을 했습니다. 능지처참의 형을 처리한 이후에 조선 조정은 고종의 명으로 국가 차원에서 종묘에 고하는 행사 그리고 대궐에서 그 내용을 선포하는 의식을 개최했습니다. 거기다가 죄수들을 대사면하는 조치까지 내림으로써
이번에 풀린 그 한이 얼마나 컸었던가를 역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전에 고종은 암살을 성공시킨 홍종우가 왔을 때 버선발로 그를 맞았다고 합니다. 홍종우는 그 이후에 형식적인 과거를 거쳐서 관료의 길을 걸었고 조선정부에서 출세가도를 달리기도 했음은 물론입니다. 일본에서는 언론이 김옥균에 처벌된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지지신보가 양화진의 능지처참형의 장면을 상세하게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일본에서는 조선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대대적으로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5월 20일 도쿄 아오야마 공업묘지에서 김옥균 유발 안장식이 조야인사 수천 명이 모인 가운데서 치러졌습니다. 일본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일부에서는 청국 정부가 김옥균의 시신을 조선으로 보낸 것은 일본 제국에 대한 모욕이라고 간주하고 비난하면서 일전 불사를 요구하는 여론까지 일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 3개월 후에 일본군의 경복궁 침입이 발발합니다. 이 김옥균 처형 사건이 3개월 후에 이렇게 전개된 사건들을 유발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청일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은 갑오 동학난입니다. 동학난은 김옥균의 처형 사건과 관계없이 발발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김옥균의 암살과 사후 처리로 인한 일본의 분노가 청국과 조선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을 증폭시켰고 어떤 형태로든 일본의 결심을 강화시키고 더 단호한 행동으로 나가게 작동한 요인도 되었다고 봅니다. 조선인의 관점에서 보면 김옥균의 사망은 조선인의 미래에 가느다란 희망의 끈마저 끊어지는 사건이었다고 봅니다. 당시 보통의 조선인이야 그런 느낌을 가질 의식이 있지 않았겠지만 조선 개혁의 작은 불씨가 꺼진 것은 분명합니다. 김옥균의 사후 4개월이 지났을 때 일본에 의해 장악된 조선의 조정의 개혁 내각이 갑오개혁을 수행할 정부를 구성했을 때 그 정부를 김홍집이 아닌 김옥균이 이끌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만 있었다면 조선의 행로도 크게 달라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낙관적인 태도와 정병과 일본에서 보여준 그의 성급한 행동, 이런 것들도 사후적으로 그를 평가한 것입니다만 어쨌든 그런 요인들, 그리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 등이 이를 그르치고 그의 생명을 앞당긴 요인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과 주변국에 있는 모든 여건은 김옥균의 국가 비전을 실현하는 데 가능성을 보이게 하는 요소가 너무나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무모함을 탓하기에는 그가 시도하고자 하는 것을 막는 장애물이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망명 후에는 일부 그의 동지들마저도 정변 실패를 그의 성급함 탓으로 치부하기도 했습니다. 1910년 한일 합병이 이루어진 이후에야 그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만약 그가 생존했었더라면 한일 합병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평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평가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현대 한국에서는 그에 대한 재평가가 아직도 객관적이고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옥균은 중국으로 가지 않았으면 암살당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일본에서는 암살자들 스스로가 그들의 안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쉽사리 실행을 못하고 있었던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김옥균은 비교적 안전한 일본을 떠나서 위험이 잠재함을 알고도 중국으로 그의 몸을 던졌습니다. 자신의 구상을 실천하는 데 핵심적으로 작용할 인물을 리홍장으로 보고 그 해결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조선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이 바로 리홍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국행을 실행하기에 앞서서 일본에서 그의 구상의 기반을 더 다지는 시도를 할 수는 없었을까? 만약에 그럴 수 있었더라면 동학난으로 인한 일청 양국의 충돌과 일본이 조선 정부를 장악하기까지 시간을 벌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랬으면 김옥균의 역할도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김옥균의 최후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